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18번째 페이지. 최근 출판업계에 샛별로 거듭나고 있는 분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요즘 뭐 별다른 일은 없으신가요? 뭐 특별한 근황이라든지. 일단 제가 얼마 전에 예. 그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하는 행사에 그 코멘터리 토크라는 거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방식이었는데 예. 그 영화를 상영하는 동안 네. 그 관객분들이 귀에 뭔가를 차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마이크로 네. 중간중간 화면에 네. 과학적인 어떤 해설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영화 상영 중간에. 네, 영화 상영 끝나고 중간에. GD도 아니고. 네, 끝나고 하는 GB가 아니라 네. 중간중간에 제가 개입을 하는 네. 이제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래도 되나요? 저도 예. 영화의 관람을 몰입을 좀 방해하시는 방해하지 거 않을까 예. 싶어서 예. 처음엔 저도 좀 소심하게 그냥 한마디 딱 하고 조용히 하고 있다가 하다가 예. 이제 사람들이 그 채팅도 실시간으로 이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도 켜고 영화를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채팅으로 말씀 더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계속 길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코멘터리를 애초에 의도하고 만든 영화인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런 건 아니고. 네, 전혀 그런 걸 의도하고 만든 영화는 아니고 우주 영화. 네, 우주 영화를 이제 저한테 네. 좀 영화제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걸 한번 골라봐달라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저는 일반적인 GB이겠거니 생각하고 골라드렸는데 예. 이제 그렇게 행사가 꾸려진다는 거를 나중에 알고 이제 가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거의 막 동시 녹음하듯이. 네,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영화야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뭐 네. OTT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네. 특별한 경험을 그런 자리에서는 또 즐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영화 제목 알려달라고. 예. 그 유랑지구라고 이게 중국에서 만든 SF 대작이거든요. 대작이군요. 네, 예. 정말 우리가 그 흔히 이제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라고 하면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약간 여러분들이 그 선입견을 좀 빼고 네. 영화를 보신다면 네네. 저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렇게까지 잘 만든다고 싶은 그런 영화였는데 꽤 인상적인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체 드라마 아시죠? 예, 넷플릭스. 예. 그 삼체 소설을 썼던 류추신이라는 작가가 썼던 다른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거든요. 재밌겠다.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신박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미래에 네. 태양이 터지려고 해요. 태양 터지죠. 네, 예. 그래서 예. 그 태양이 터지는 종말로부터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지구에 엔진을 박아서 예. 지구를 통째로 옮기자. 야, 대륙의 스케일. 네, 예. 그래서 유랑지구입니다. 네, 떠도는 지구, 원더링 얼스. 예. 네, 그래서 재밌다. 약간 그 좀 뭉클한 장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 전역에 박혀있던 엔진이 점화되면서 지구가 서서히 움직여요. 그러면서 세계 여러 다양한 언어로 네. 안녕 태양계라고 하거든요. 네, 막 중국어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막 러시아어로도 하고 막 그러는데 되게 인상 깊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정말 지구인의 어떤 협력과 사투 이런 걸 그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영화 얘기하려던 건 아닌데 책을 요새 집필 중이시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 제가 이제 또 좋은 기회가 닿아서 그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책 내용을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그 이제 워낙에 천문학 관련된 대중교양서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또 좀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약간 독특한 측면으로 천문학의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가 또 하필이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우주론,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어떻게 빨리 팽창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네. 문득 인류의 천문학의 역사는 거리를 재는 것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먼 옛날에는 기껏해봤자 달까지 거리 재고 태양까지 거리 재고 그걸 가지고 태양계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행성들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이런 거 정도만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씩 태양계 바깥 별까지의 거리도 재고 은하까지의 거리도 재고 이젠 우주 끝자락까지의 거리도 재고 네. 이러면서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우주의 어떤 그 범위가 네. 패러다임의 넓이가 넓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흔히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그 천문학자들이 별까지의 거리를 재는 방법이 크게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흔히 많은 사람들은 딱 그런 방법들만 가지고 네네. 천문학자들이 먼 천체까지의 거리를 잰다. 이거 되게 부실하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교과서에서는 미처 등장하지 않는 하지만 실제 실무적인 그 연구 현장에서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여러 거리재기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를 재려고 갖은 노력을 해왔던 네네. 천문학자들의 이야기들, 또 거리재기가 아직 불확실하다 보니까 벌어지고 있는 여러 논란들, 이런 것들을 조금 다뤄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거를 책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전에 네. 작가님께도 제안을 드렸는데, 에디터에게. 네, 그 거리 재기로 제가 책을 쓰고 있는 만큼 한번 이제 중간중간 기회가 될 때마다 여기 잡지사에 나와서 네. 제가 정리한 그 거리 재기에 대한 이야기, 네. 네. 비좁은 스케일부터 네. 점차 넓어지는 그런 스케일을 순서대로 거리 재기 이야기를 한번 여기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주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우주라는 게 사실 가장 좀 흥미롭게 다가오는 게 어떤 스케일의 그 압도감 이런 거기 때문에 거리 재기에 딱 포커스를 맞추면 또 재밌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을 포함해서 중간중간 또 그런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시작해 볼 얘기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외계 생명체의 존재 유무를 찾기 위해 떠난 유로파 탐사선의 이야기를 했는데 좀 비슷한 결의 이야기입니다. 천문학자들이 가장 먼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의심하고 좀 고민했던 곳이 따로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뜻밖의 장소인데요. 바로 태양계 두 번째 행성 금성입니다. 금성에 무언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 금성은 그 저녁 혹은 새벽 하늘에서 네.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달 다음으로 제일 밝게 보이는 천체가 금성이거든요. 네. 굉장히 밝게 보여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UFO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금성이 유난히 우리 지구의 하늘에서 밝게 보이는 이유가 되게 두꺼운 대기로 덮여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태양빛을 너무나 잘 반사하다 보니까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유난히 밝게 보이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밝고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신화 속에서도 그 미를 상징하는 아프로디테, 비너스와 그러네. 연결이 되어서 네. 지금까지도 금성을 비너스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금성이 워낙에 두꺼운 대기로 덮여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상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냐면 그러면 금성은 우리 지구의 열대 우림처럼 뭔가 항상 비가 내리고 두꺼운 구름으로 덮여 있고 울창한 숲으로 가득한 네. 그런 열대 행성이지 않을까, 트로피칼 행성이지 않을까. 좀 살만한 곳이다. 네, 예. 이런 식의 상상을 하게 되었고요. 예. 꽤 최근까지도 네. 적지 않은 천문학자들이 오히려 화성이나 목성 위성들보다 네. 금성에서 생명체 흔적을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대기가 있는 건 확실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금성을 되게 유력한 후보지로 생각을 해왔던 거죠. 네. 하지만 실제로 금성에 탐사를 하게 되면서 네. 금성은 완전 끔찍한 세계였다는 사실을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끔찍한가요? 일단 금성은 되게 두꺼운 대기로 덮여 있다고 했잖아요. 네. 얼마나 두꺼운 대기로 덮여 있냐면 지구 표면에서의 기압을 1기압이라고 했을 때 네네. 금성 표면의 기압은 거의 100기압에 달합니다. 그럼 그 정도면 질식하겠는데요. 너무너무 네. 두껍죠. 그러니까 예. 대기의 밀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금성의 지표면은 높은 밀도의 대기로 채워진 바다의 해저 바닥이다. 네, 그렇게 예. 보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대기가 너무 밀도가 높아서 네네. 거의 바다 같은 세계예요. 네, 그런 세계라고 보시면 되고 예. 또 그 대기권을 덮고 있는 성분 대부분이 우리 지구에서도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항상 거론되고 있는 온실가스, 네. 바로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예. 이 금성은 되게 극단적인 온실 효과가 네. 이제 벌어져서 지금 금성은 거의 섭씨 500도 가까이, 한 480도, 460도에 가깝게 펄펄 끓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태양에 제일 가까운 곳은 수성이잖아요. 예. 근데 수성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래요? 네. 신기하다 그것도. 네, 수성이 오히려 금성보다 덜 뜨겁고 네. 금성이 훨씬 뜨거워요. 대기가 그만큼 두껍기 때문에 네. 바다도 없잖아요, 금성.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금성은 표면 전체가 이제 활발한 마그마 활동으로 덮여 있는 그런 화산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금성은
한동안 네. 되게 울창한 네. 숲을 머금고 있는 그런 열대우림 행성으로 기대를 받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끔찍한 불지옥 그 자체. 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아름다운 비너스, 네. 아프로디테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그 두꺼운 속살을 벗겨놓고 보니까 화가 완전 많아. 네, 그냥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 네. 숨 막히는 곳이었다. 금성 탐사를 언제 많이 했나요? 예. 이게 70년대 당시에 네. 그 소련에서 이제 금성 탐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누가 먼저 달에 갈 것이냐를 두고 한창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 네. 소련은 약간 타겟을 돌려서 네. 우린 그러면 그 달 대신 네. 화성과 금성에 탐사선을 먼저 보내겠다.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탐사를 쭉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당시 소련에서 베네라라고 하는 여러 탐사선 시리즈들을 쭉 보내게 돼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네. 베네라 1호, 2호, 3호 모두 다 금성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부서져 버리고요. 너무 부서져요? 금성의 대기가 두껍다 보니까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더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네. 이제 베네라 7호, 네. 8호 이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착륙을 성공을 해서 이제 신호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런데 그 금성의 대기가 너무나 두껍다 보니까 그 어렵게 착륙한 탐사선들도 1시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다 교신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쯤은 금성 표면에 그냥 잘 구워진 G4 정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베네라 탐사선이. 네. 그래서 그 당시 베네라 탐사선들이 몇 차례 네. 금성 표면에 착륙해서 그 직후에 찍어서 보낸 사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유일하게 인류가 금성 표면에서 직접 탐사선을 내려보내서 찍은 사진이고요. 저 사진이 유일한 우리가 갖고 있는 금성 사진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뭔가 그 반원 모양의 동그란 물체 하나 떨어져 있잖아요. 예. 네, 저거는 그 탐사선의 카메라 렌즈를 덮고 있던 카메라 덮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착륙한 다음에 네. 덮개 뽕 날려보내서 이제 렌즈를 연 다음에 이제 촬영을 한 거고요. 예. 네, 당연히 뭐 바퀴가 달려 있다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어서 네. 저대로 이제 저 자리에서 선체로 죽은 거죠. 그 앞에 그 하얀색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우리 탐사선에서 나온 건가요? 네, 저 하얀색 떨어져 있는 게 그 카메라 덮개입니다. 그럼 그 밑에 그 큰 뾰족뾰족한 네. 스테고사우루스 등처럼 돼 있는 저건 뭔가요? 저거는 네. 그 탐사선의 몸체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구나. 금성 표면이 저렇게 생겼네요. 예. 네, 맞습니다. 신기하네. 물론 저것도 우리가 착륙한 몇 포인트 안 되는 곳에서만 확인한 표면이기 때문에 네네. 금성이 전체적으로 다 저런 모습일지 아니면 저기만 저럴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현실은 불지옥이었다. 네, 맞습니다. 18세기쯤에는 금성이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또 지구와 금성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또 얼마나 되는가, 이런 관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이제 네. 앞으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태양계부터 시작해서 아주 먼 천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그 천체까지의 거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의외로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했냐 네. 이 질문이거든요. 사실 지구와 달 사이 거리는 꽤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림자? 아니지 달인데. 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네. 재냐면 네. 옛날에 아폴로 미션 때 네. 우주인들이 달에다가 거울들을 박아놓고 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쉽게 할 수 있겠네. 그 거울에다가 지구에서 레이저를 쏩니다. 그러면 그 레이저가 지구를 떠나서 거울을 때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네. 걸리는 시간만 재면 네. 정확하게 요즘은 거의 센티미터 단위로 야. 지구와 달 사이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태양은 태양. 거울이 없잖아요. 그러게. 그리고 레이저를 쏜다고 해도 다 그냥 태양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릴 거고. 그럼 어떻게 태양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을까? 네. 이제 그 정확하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재고 그 거리를 기준으로 태양계 전체 여러 행성들의 궤도 사이즈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네. 당시 17세기, 18세기부터 본격적인 이제 태양계 관측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당시에는 우주로 날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모든 관측은 지구 안에 갇힌 채 하늘에서 보이는 행성들의 움직임만 보고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생각보다 네. 이 태양계 행성들이 그리고 있는 궤도의 사이즈의 비율, 상대적인 비율 자체는 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이즈로 네네.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정확한 이 수치를 아는 건 되게 까다로운 문제이지만 네.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에 비해서 네. 태양과 화성 사이 거리는 몇 배인지 태양과 금성 사이 거리는 몇 배인지 네, 네. 이런 거는 네. 꽤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는지 지금 설명되나요? 네. 이 시간 안에? 좋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네, 네, 한번 네.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이제 금성을 관측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 금성은 일단 지구보다 태양 그 안쪽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금성은 항상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보다 안쪽을 돌고 있으니까 네. 완전히 태양 정 반대편에서 금성이 보인다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네네.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금성이 가장 멀리 벗어날 수 있는 그 각도, 네. 그 범위를 최대 2각, 최대로 벗어날 수 있는 각도 범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처음에 이제 오프닝 때 네. 금성을 뭐 샛별 혹은 개밥바라기 네.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그 금성 자체가 네. 태양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 네. 항상 태양 주변에서 머무르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지구에서 봤을 때 금성을 볼 수 있는 시점이 되게 제한되거든요. 네. 그래서 태양이 딱 떠오르기 직전에 해당하는 새벽에 보이거나 네. 혹은 태양이 저문 직후 저녁에 보이거나 네. 그렇게 금성이 보여요. 네. 그래서 새벽에 보였던 금성은 새벽별이다라고 해서 샛별이라고 불렀던 거고 저녁에 볼 수 있는 금성은 강아지가 밥 먹을 때쯤 떠오르는 별이다라고 해서 이제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오랫동안 옛날 사람들은 저녁에 떠오르는 금성이랑 새벽에 떠오르는 금성이랑 다른 애인 줄 알았어요. 다른 천체다. 네. 정말. 그러니까 예.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네. 하나의 커다란 궤도, 연결된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데 네. 그거를 우리가 어떨 땐 동쪽에서 보고 네. 어떨 땐 서쪽에서 보는 것일 뿐인데 네. 옛날에는 그게 별개의 천체라고 생각을 한동안 했었거든요. 샛별과 개밥바라기 별은 다르다.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궤도를 알게 되고 이게 동일한 천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네. 지평선에 태양이 딱 저물고 있을 때 그 태양으로부터 금성이 최대 얼마나 멀리까지 벗어나서 지평선 위로 떠 있는지 그 각도를 재면 네. 그게 바로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으로부터 금성이 얼마나 멀리 벗어나 보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그 각도가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네. 금성이 그리는 궤도가 거의 완벽한 원에 가깝기 때문에 그 원을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을 연결한 선이 있고요. 지구에서 태양 연결한 선이 있어요. 네.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번엔 지구에서 보이는 금성까지, 지구에서 금성까지 연결한 선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지구에서 금성까지를 연결한 선은 태양을 중심으로 예쁜 원을 그리고 있는 금성의 궤도와 네. 거의 접하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접선, 접하는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원에 접하는 선은 네. 그 원의 중심으로부터 선을 그었을 때 네. 수직하게 만나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네. 그 태양, 금성, 지구의 각도가 네. 90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완벽하게 지금 유튜브에 저희가 띄워드린 자료가 지금 뭐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해를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태양, 금성, 지구의 각도가 90도인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구와 태양 사이의 정확한 거리가 몇 네. 킬로미터인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몰라도 네. 예.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네. 태양, 지구, 금성 네. 이각에 해당하는 각도는 하늘에서 보고 알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금성 쪽에 있는 각도가 90도라는 거 알고 있고 네. 그러면은 각도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은 우주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네. 삼각형의 빗면에 해당하는 길이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태양과 금성에 해당하는 거리가 있겠죠. 네. 그럼 그 거리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 네. 삼각함수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걸로 쓰면은 네. 그 비율은 알 수가 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와 태양과 금성의 거리의 그 비율은. 네, 맞습니다. 상대적인 거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네. 17세기, 18세기 때부터 네. 그 사람들이 태양계 행성들의 움직임을 관측해가지고 그 태양, 지구 사이 거리에 비해서 네. 여러 행성들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멀고 가까운지 네. 이런 것들을 꽤 디테일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야, 그 금성 말고도 뭐 수성은 당연히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구 바깥의 화성 이런 것도 저런 식으로 잴 수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예, 예. 당연히 지금 보여드린 그림은 네.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내행성이라고 하죠. 예. 안쪽 행성들에 대한 방식이기 때문에 네. 수성과 금성에게는 적용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바깥으로 가게 되면 조금 다른 방식이 또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화성을 우리가 관측을 하겠다라고 하면 네. 이번엔 화성에 비해서 지구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네. 지구가 더 안쪽을 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네. 화성이 어느 방향, 그러니까 어느 별들을 배경으로 보이는지를 관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구의 움직임은 대충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화성을 봤을 때 화성이 어느 각도에서 보이는지 또 몇 개월 정도 있다가 지구가 이 정도 위치 왔을 때 네. 여기에서 화성을 봤을 때 화성이 또 어느 정도 위치에서 보이는지 네. 그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그걸 가지고 화성이 그리는 그 공전 궤도 반경이 예. 지구가 그리는 원에 비해서 몇 배 넓은지 아. 이런 것들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거리 관측과 관련해서 천문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게 하나 있다고 하는데 검은 물방울 효과? 네. 이게 뭡니까? 이제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금성을 이제 관측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 절반의 이야기만 드렸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저건 지금 비율까지 이야기이고 네. 그래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정확한 거리가 절대값. 예. 몇 킬로미터냐. 네. 우리가 지금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대충 알고 있는데 예. 그 정확한 값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남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알려면 네. 좀 더 특별한 관측이 필요합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예. 금성이 네. 딱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 앞을 싹 가리고 지나가는 네. 이걸 금성에 의한 태양면 통과, 일면 통과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넓게 보면 네. 우리가 달이 태양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 일식이 벌어지는 그렇죠. 것처럼 예, 예. 지구와 태양 사이로 작은 금성이 싹 가리고 지나가면서 일직선이 되는 거죠. 네. 예. 금성의 동그란 실루엣이 태양 앞에서 잠깐 보이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 작은 금성의 실루엣이 쭉 통과하는 현상을 네. 태양면 통과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해야 정확하게 지구와 금성까지 거리 또 지구와 태양까지 거리 이런 것들을 킬로미터 단위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 좋아요. 예. 지구는 점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지구의 어느 위치에서 금성을 보는지에 따라서 태양을 배경으로 금성이 보이는 시점이 조금 어긋날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서 조금 고緯도 지역에서 금성을 관측하고 네. 약간 저緯도 지역에서 금성을 관측하고 네. 그러면 각각의 위치에서 관측한 금성이 보이는 각도 차이가 생기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그걸 가지고 네. 그때 지구와 금성 사이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값 나왔으니까 네. 아까 우리 금성과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알았죠. 그건 쉽지 이제.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럼 진짜 거리를 알 수 있겠네요. 네. 예. 근데 이 관측을 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네. 결과적으로 언제 정확하게 금성의 태양 앞을 싹 가리고 지나가느냐 이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딱 태양 원반에 금성이 끼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되게 모호한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예. 금성이 정확히 언제 태양 앞으로 싹 진입하는지를 재기 어렵게 만드는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아까 그 뭐냐면 검은 물방울. 네, 효과? 맞습니다. 예. 그 금성의 실루엣이 네. 그냥 예쁘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번지나요? 볼록하게 예. 물방울처럼 눈물처럼 금성의 실루엣이 볼록하게 이상하게 보이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예. 정확하게 금성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태양 앞으로 진입을 시작한 거냐라고 옛날엔 당연히 관측 도구도 안 좋았을 거고 그렇죠. 예. 그거를 재기가 너무 난감했던 거죠. 약간 버블이 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한동안 이거를 천문학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네. 금성에도 펑퍼짐한 대기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금성의 실루엣 가장자리가 좀 모호한 거고 그래서 그 부드럽게 금성의 가장자리가 끼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그림자가 좀 이렇게 뭉개져 보이는 네. 그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기로는 네. 금성의 대기 자체가 이런 검은 물방울 현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대신 네. 태양 자체도 이제 동그랗게 그러니까 네. 평평한 원반이 아니라 동그란 구 형태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태양 가장자리 쪽의 빛은 우리가 비스듬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네. 태양 원반의 중심으로 올수록 우리가 정면을 향해서 태양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 가장자리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랑 네. 정면 태양 중심부를 지나가고 있을 때랑 그 태양빛이 가려지게 되는 정도가 좀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쉽게 이 검은 물방울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네. 직접 여러분들이 집에서 실험할 수 있는 걸 하나 설명을 좋아요, 드릴게요. 좋아요. 예. 그 집에서 형광등 킨 다음에 예. 형광등 앞에서 손가락 이렇게 붙여보세요. 형광등 앞에서? 네, 예. 그러면은 네. 손가락이 정확히 만나기 예. 전부터 예. 이 위에 있는 손가락과 아래 있는 손가락의 어두운 실루엣이 네. 미리 만나면서 약간 이렇게 뭉개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예. 그게 검은 물방울 현상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좀 애를 먹었군요. 네, 그래서 네. 정확하게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금성이 태양 앞을 지나가는 거냐 네. 이거를 기록을 해야 그 미세한 각도 그렇죠. 차이를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제기가 되게 난감했던 거죠. 그럼 관측 장비의 발전으로 해소를 한 건가요? 그런 어려움은? 사실 이게 네. 되게 재밌는 게 그 당시 이제 유럽에서 네. 뭐 영국에서도 진행을 하고 네덜란드에서도 관측을 하고 심지어 호주까지 가서도 관측을 하고 정말 전 지구적인 관측을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곳에서 이제 관측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네.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좀 해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역사를 평가할 때 이 여러 대륙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이 금성 일면통과 관측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의 인류 최초의 지구적인 대규모 관측 프로젝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생각해보면 요즘에도 우리가 먼 은하수 중심의 블랙홀 관측하려고 남극에서 북극까지 여러 전파망원경 총동원해서 관측하고 막 이런 것들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역사의 거의 원조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전 지구적 프로젝트였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거리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알아내기까지의 그 과정과 역사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네요. 책에서도.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그리는 공전 궤도 크기를 쉽게 표현하기 위한 단위가 있나요? 예. 그 천문학자들이 되게 다양한 단위를 쓰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 대비 네. 다른 행성들까지의 거리가 몇 배 크고 작은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네, 네. 매번 뭐 1억 4,800만 킬로미터, 2억 7,500만 킬로미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일단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1로 하는 그 하나의 단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천문 단위라고 부르고요. Astronomical Unit이라고 해서 AU라고 불러요. AU. 네, 일단 이 이름 자체가 네. 천문 단위인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태양계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부터 쓰기 시작했던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AU라고 하는 단위는 딱 우리 태양계 정도의 스케일을 이야기할 때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외계행성 시스템들을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에도 네네. 우리가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별에서 그 외계행성까지의 거리가 몇 AU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행성은 얼마나 차가울지 뜨거울지 이제 이런 것들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태양에서 지구까지가 1AU면 뭐 금성까지는 0.7 AU. 0.7 AU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거리 얘기 재밌네요.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태양과 지구, 태양과 금성 사이의 거리 측정 그 얘기를 오늘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먼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